맨날 들을 줄만 알았지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낼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 저희 식당에 자주 오시는 손님 한 분이 제 얘기를 듣다가 사연을 한번 보내보라지 뭐예요. 여기 사연 라디오를 듣게 된 것도 그 손님 덕이었는데 손님의 그 말에 나도 한번 써볼까 해서 사연을 적게 되었네요. 제 얼굴에 침뱉기 같은 집안 흉이기도 하지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만의 사연은 다 있더군요. 그래서 재밌는 경험 한번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35년을 넘게 해온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꽤 유명한 식당이라 지방에서도 찾아주시고 외국인 손님도 종종 오는 규모도 크고 직원도 25명 정도 되는 괜찮은 가게였죠. 그 가게는 우리 남편이 살아생전 읽어놓은 책에는 의미가 깊은 식당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식당을 저희 두 아들과 함께 운영하다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죠. 하지만 자식이 어디 내 계획대로 되나요? 첫째는 다행히 제 뜻을 따라주었지만 둘째 아들은 식당을 물려받을 생각도 욕심도 없는 아이였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 전까지 저와 살면서 식당 매니저로 제 일을 도왔었죠. 워낙 성실하고 똑부러진 아이여서 일을 맡기면 든든한 아이였습니다. 외모도 잘나고 키도 훤칠해 저희 식당에는 첫째를 남몰래 흠모하는 여직원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에 비해 둘째 아이는 참 자유분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 머리가 정말 똑똑해서 인재소리를 들었던 아이였는데 아이가 욕심이 많거나 열정이 있는 아이는 아니었죠. 제가 나중에 두 형제가 사이좋게 식당을 운영하면 좋겠다고 하니 제 딴에는 엄마 말 들어보겠다고 식당 일을 배우려고 했지만 식당 운영하는 것에는 영 취미가 없는지 금방 또 다른 일을 찾더군요. 그 후 몇 번 다시 권유를 하기는 했지만 둘째가 좋아하는 컴퓨터 일을 하면서 제 밥벌이는 하기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막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아쉽지만 응원을 해주었죠. 그런 자유분방한 아이가 예상외로 첫째 아들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짝이라고 데려온 며느리는 애교도 없고 말도 적은 곰 같은 며느리였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곰 같은 며느리보다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낫다고. 며느리가 착하기는 한데 너무 순둥이에 센스도 없어 사실 초반에는 좀 탐탁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딸 같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가 되었지만 둘째 며느리의 진면목을 보기 전까지는 조금 아쉬운 며느리였던 것이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당시 제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빨리 장가를 가는 것이었죠. 그때는 첫째의 장가가 훗날 모자가 갈라서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어쨌든 첫째 아들은 저와 생활하며 제가 몸이 안 좋으면 영양제든 병원 예약이든 제 건강을 살뜰히 챙기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꼭 제 엄마 주겠다고 집에 포장해가지고 오는 참 자상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첫째가 어느 날 드디어 결혼할 배우자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학벌도 좋고 활기찬 아가씨였죠. 무엇보다 애교가 많고 조금은 여우 같지만 밉지 않은 똑부러진 사람이라 마음에 들더군요. 그동안 식구라고는 아들 둘에 둘째 며느리도 말수가 없어 가족이 모이면 조금은 썰렁했던 우리 집이 첫째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대화도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죠. 첫째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며느리가 결혼 후에는 어머니의 식당을 돕겠다며 팔 걷어붙이고 제 식당에 나와주었거든요. 제가 특별히 얘기도 없었는데 자신에서 가족이 함께 식당을 돌보면 좋지 않겠냐며 나온 것이었죠. 제 소망이 가족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었으니 첫째 며느리의 행동이 안 예쁠 수가 없었지요. 식당 일을 처음 해봐서 여러모로 서툴기는 했지만 밝은 며느리가 어머니 하면서 옆에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괜히 기운이 나고 든든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을 하다가 그만 주방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다리 수술을 받고 한 달가량을 입원해 있어야 했죠. 첫째 내외는 저 혼자 사는 것은 힘드시니 같이 살자고 했지만 아직 아이도 없는 신혼인데 괜히 노인네가 눈치 없이 신혼집에 들어가는 것 같아 괜찮다고 했죠.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다 보니 다리가 계속 말썽이더군요. 결국 못 이기는 척 첫째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죠. 처음에는 같이 살다 보니 서로 맞춰야 할 것들도 있고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신경을 쓰게 되어 같이 살기를 잘한 건가 싶었어요. 그러나 살가운 며느리 덕에 같이 운동도 다니고 같이 목욕탕도 다니고 때 되면 식사도 차려주니 이런 호사가 없었죠. 그렇게 같이 산 지 5개월이 됐나? 같이 살기를 잘했구나 생각하고 있을 쯤에 며느리가 제게 부탁을 하더군요. 사실 결혼하고 1년 반밖에 안 된 상태에서 조금 섣부른 게 아닌가 하는 부탁이었죠. 어머니, 저도 식당 레시피 배우고 싶어요.
그 이야기 들으니 어머니 레시피는 공개해보신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어머니 병원 가시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레시피도 배워서 어머니에게 제가 손수 만든 맛있는 삼계탕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저는 식당 레시피를 당연히 가족에게 알려주려 했지만 아들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아직 식당 일도 서투른데 벌써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느리가 참 좋고 나중에는 물려줄 식당이지만 이상하게 너무 이르게 알려주는 느낌이 들어 찝찝했거든요. 사실 제가 아닌 것을 억지로 하면 꼭 탈이 났던 경험이 있어서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고수하는 편이지요. 그래도 그냥 거절하는 것은 며느리가 마음 상할 수도 있으니 첫째 내외를 앉혀놓고 제 마음을 얘기해 주었답니다. 엄마 소원이 뭔지 너희도 알지? 우리 가족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거야. 나중에 내가 몸이 아프고 일을 못할 상황이 오거나 내가 죽게 되더라도 너희들이 아버지가 젊을 때 읽어놓은 이 식당 잘 운영하는 거란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 같구나. 우리 장남도 엄마와 식당에서 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식당 음식에 대해서는 모르고 우리 며느리는 식당에서 일한 지 이제 1년도 안 되는데 차근차근 배워서 튼튼하게 실력을 쌓는 게 좋지 않겠니? 일단 우리 식당에 밑반찬 하는 법부터 배우면서 차차 넓혀가는 것이 낫겠구나. 그러나 제 말에 첫째 며느리는 불편함을 느끼는 표정이었죠. 표현이 많은 만큼 싫은 내색도 쉽게 드러나는 아이였죠. 첫째 아들은 제 며느리 눈치를 살살 보며 일단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끊을 것은 끊어야 나중에 뒤탈이 안 난다는 걸 식당을 30년이나 하면서 느꼈기에 첫째 레이가 조금 섭섭하더라도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첫째 아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또 다른 부탁을 하더군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부탁은 저를 좀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제 가게를 좀 차려보고 싶어요. 물론 이 식당을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항상 말씀하신 게 가족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끝까지 어머니와 가게를 함께하고 또 물려받고 싶어요. 단지 지금 가게에 2호점을 내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제 이름으로 해보고 싶어요.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당보다는 배달을 많이 시키게 되거든요. 그럼 어머니 식당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배달로 같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니 오히려 이 식당이 브랜드화 될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게 주실 유산 조금만 먼저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당황스러운 부탁이었지만 첫째 아들의 말처럼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2호점이 생긴다면 저희 식당의 포장 손님들이나 혼자 오기 어려웠던 손님들, 거리가 부담되어서 식당에 오지 못한 손님들까지 살뜰하게 챙길 수 있겠다 싶었죠. 또 어차피 첫째 아이의 몫을 좀 미리 주는 것이니 고민 끝에 첫째 아들에게 갈 유산 일부를 먼저 떼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내외가 원하는 것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삼계탕집 레시피였죠. 첫째 며느리가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 아직 알아가야 할 음식이 많았고 저희 식당에 이름을 걸고 하는 음식점이라 음식 차이가 있으면 오히려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염려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열의가 있고 똑똑한 아이들이니 이렇게 된 이상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식당의 레시피를 알려주었죠. 3개월을 꼬박 알려주었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은 첫째 내외는 제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아담한 식당 자리를 제게 보여주며 그곳에 식당을 차릴 것이라 말하더군요. 배달만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크기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첫째 며느리는 2호점 식당에 첫째 아들은 본점과 2호점을 번갈아가며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저도 다리가 불편해 하루 종일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하루에 한 번씩은 삼계탕이 잘 고아졌는지 맛이라도 보기 위해 꼭 식당을 나갔지요. 첫째 아들 내외의 식당도 가보려고 했지만 첫째는 그때마다 가게가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 정식적으로 모셔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식당이 처음이라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오히려 제가 가면 신경이 쓰여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엄마처럼 대해준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시험이라 불편할까 싶어 아들 내외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내외가 식당을 차린 지 6개월 이후부터 저희 식당에 손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식당 근처에 사는 사람이나 포장을 해가던 손님도 2호점에서 배달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깐요. 원래 초반에는 서로 나눠 먹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손님이 점점 확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손님을 잃어봤자 아들 식당으로 가는 거니 오히려 좋은 징조라고도 여겼었죠. 그러나 10개월 정도가 되니 식당의 손님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배달을 따로 받는 식당이 있다고 해도 식당만의 맛이 있는데
그 많던 손님들이 이렇게나 떨어질 수 있을까 싶었지요. 더군다나 계절이 여름이라 앉을 자리가 없어 대기줄을 해야만 했던 지난날에 비해 식당은 너무나 한산했습니다. 초반에는 손님이 떨어진 이유가 식당이 2개가 되면서 잠시 타격을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손님이 점점 떨어지자 제가 최근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식당 일을 너무 등한시 여긴 탓이 아닌가 싶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내에는 식당 일은 자신들에게 맡기라고 했고 둘째 역시 그러다 몸도 상한다며 다시 식당 일을 하는 것을 말렸지만 본능적으로 지금 살리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왼쪽이 마비되어 1년의 기간 끔찍한 재활 치료를 해야만 했고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지요. 그러나 제가 치료를 받는 동안 저희 식당은 일어설 수 없는 정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적어지니 직원들 역시 많이 나간 상태였죠. 거기에 알고 보니 직원들 임금까지 체불되어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17년을 저희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 역시 임금 체불로 저희 식당을 신고를 한 상태였고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째 내에는 식당이 잘 되고 있다고만 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제 엄마가 몸이 안 좋아 걱정돼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상황이 어차피 밝혀질 것을 이렇게밖에 처리를 못한 것이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2호점은 상황이 어떤지 물었고 첫째 내에는 거기도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만 하더군요. 어느 정도 안 좋은지 물어도 조금 안 좋다고만 할 뿐 정확한 얘기를 해주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저는 임금체불로 저희 식당을 신고했다는 17년간 함께 일했던 직원을 찾아가 사과를 하고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제가 자신을 해고시킨 줄 알고 있더군요. 그것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직원은 제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사모님 병원에 계실 때 식당에 컴플레인이 엄청 많았어요. 음식 맛이 너무 달라졌다고요. 사실 당연하죠. 기존에 쓰던 식재료 돈 아낀다고 거의 반을 덜 넣는데 그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 걸 아드님이 엄한 저한테 와서 월급은 많이 받아가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졌다고 사장님 뜻이라며 바로 해고를 시키더군요. 사장님이랑 일한 지 17년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잘라버리고 준다는 월급도 안 주고 하도 괘씸하게 굴기에 노동청에 신고한 겁니다. 맨날 돈 없어서 월급 못 준다는 사람이 차를 2대나 외제차로 바꿔요. 그리고 사모님 그거 아세요? 아드님이 차린 그 2호점 거기 배달 전문점 아니에요. 저도 손님한테 들었는데 매장이 꽤 큰 일반 식당이랍니다. 1년간 오픈 이벤트라며 저희 식당 삼계탕을 20% 할인해서 먹을 수 있다고 손님들한테까지 2호점 식당을 홍보했대요. 그래서 가봤는데 우리 식당이랑 삼계탕 맛이 영 맛이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식당에 왔는데 여기도 맛이 별론 거죠. 사장님 병원에 계시는 동안 식재료 아끼면서 파니 손님들이 우리 삼계탕이 맛이 아예 바뀌었다 생각하고 발길을 끄는 거고요. 저는 그 순박한 첫째 아들이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17년간 함께 일했던 직원 역시 정말 성실하고 선한 사람이었던지라 혼란스러웠죠. 사실 저는 평소에 통장을 확인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건 아들이 도맡아 해왔었죠. 그런데 통장을 확인해보니 제가 병원에 있던 날 전후로 돈이 점점 적게 들어오더니 거의 10개월간 돈이 안 들어왔더군요. 정말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싶고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친김에 그 직원에게 물어 아들 내외 식당에 갔습니다. 처음 제게 손을 벌릴 때 보여준 가게가 아니더군요.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테이블이 많은 일반 식당이었습니다. 가게 앞 차림표에는 2호점 특가라고 해서 1호점보다 20% 할인된 금액이 적혀 있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아들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문드문 테이블을 차지하고 음식을 먹는 손님들은 씩씩거리며 들어온 저를 보고 놀랐고 제가 자신의 가게 위치조차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첫째 며느리는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저를 보고 놀라더라군요. 그날 밤 첫째 내외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고 첫째 아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시 욕심에 눈이 멀었나 봐요. 저도 가장이 됐고 그동안 어머니께 배운 것을 토대로 식당 운영을 해보고 싶었어요. 배달 전문으로 하겠다는 것은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원래 계약하려던 곳과 트러블이 있어 조금 위치가 더 들어가도 이왕 하는 거 좀 넓은 매장이 좋겠다 싶어 마련하게 됐어요. 근데 가게에 손님이 너무 없다 보니 가끔 친한 손님들 몇 분에게 저희 식당에도 와보시라고 권했던 거예요.
어머니 손님 빼려거나 그런 건 오해예요. 그러나 저도 이래저래 전화를 돌리며 알아본 것이 있기에 아들의 말이 그저 핑계처럼 들렸지요.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손님을 받았는데 번 돈은 어떻게 그렇게 다 까먹은 거야. 손님들이 한 번에 끊긴 것은 아닐 테니 그동안 들어온 돈은 있어야 하고 모아둔 돈은 있어야 하잖니. 근데 10개월 동안 내 통장에 찍힌 돈이 없더구나. 그 돈을 대체 다 어떻게 한 거니? 직원들 임금까지 제대로 못 주면서 차는 2대나 외제차로 바꾸고. 아들은 할 말이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식당이 생각보다 안 되다 보니 월세나 유지비도 필요했고 식당 대출금도 갚아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 식당에서 번 돈에 조금씩 손을 댔어요. 돈을 마련해서 어머니 통장에도 넣어드려야 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주식에 손을 댔다가 그만 있던 돈까지 날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꺼내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이 사람 임신 9주차예요. 임신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너무 우울해하고 저 만나서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무리해서 차 바꿔준 거예요.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철없는 거 아는데요. 저희 대출 이자도 계속 밀리고 노동청에서 신고까지 들어와서 사실 저나 이 사람이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첫째 내외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죠. 첫째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도 축하해줄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속상했고요.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보고 있던 둘째는 그러다 어머니 몸만 더 상한다며 첫째 형에게도 상황이 있었을 거라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수습을 하고 어머니도 이제 그만 좀 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형네 집에서 살았으니 자기네 집에서도 함께 살아보는 것은 어떻겠냐 묻더군요. 저는 이때 제 자식이지만 제가 그동안 몰랐던 첫째와 둘째 아이들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장은 첫째 내외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둘째 내로 가려고 했지만 첫째는 제게 사정하며 평생 죗값을 치르며 모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또 도와달라고요. 첫째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이고 거기에 첫째 며느리가 임신 9주차라고 하니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인데 그동안 한 번도 속 안 썩이던 거 이번에 몰아서 한 번 썩였다 생각하기로 했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면 첫째 아들도 며느리도 너무 보기 싫을 것 같아서였죠. 저는 결국 제 식당을 정리하고 첫째 내외의 대출금과 직원들 임금 및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남은 돈은 제 노후 자금 조금 남기고 두 아들에게 미리 주는 유산이라며 나눠주었죠. 이제 돈 넣을 곳도 없으니 너희끼리 아끼며 잘 살라고요. 저 역시 이제 몸도 안 따라주고 그동안 쉬지도 놀지도 못했으니 남은 생은 좀 쉬엄쉬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깊은 식당이지만 정리를 할 수 있었답니다. 첫째는 자기 식당도 처분을 그 돈으로 세계 맥주집을 하나 차리더군요. 그러나 그건 역시 초반에만 좀 운영이 될 뿐 예상보다 가게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가게 월세를 밀려 힘들어하더군요. 여러 조언을 해봤지만 첫째 내에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데 혼수를 둔다며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때부터 좀 답답한 생각이 들더군요. 자영업을 하다 보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소비하는 것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또 결국 저에게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없는지 물었지요. 사실 당시에 제가 오래전에 사놓았던 큰 땅이 있었는데 세금이 거의 안 나갈 정도로 당시에는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얘기하면 첫째 내외가 또 손을 벌릴 것 같아 얘기하지 않았지요. 이미 첫째 내외에게 실망을 한 터였고 스스로 뭔가를 헤쳐나갈 생각은 않고 조금만 힘들면 도와달라는 태도에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제가 도와줄 돈이 없다고 하자 첫째 내외의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그동안 철없이 행동을 해도 저를 항상 살갑게 챙겨주고 신경 써주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저는 종종 잠이 안 오면 제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틀어놓은 채 자는 경우가 있었죠. 선잠을 자는 것이기에 곧또 일어나 텔레비전을 끄고 다시 자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잠에 들었나 봅니다. 그러다 깼는데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저를 보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들으라는 듯이 한숨을 푹 쉬고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깼다며 주무실 때는 텔레비전을 끄고 자라고 하고는 휙 나가버리더군요. 전에는 같은 상황이라도 며느리가 제게 이렇게 행동하는 일이 없었기에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들더군요. 그러나 곧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소리에 더 예민해져서 그런 건가 싶었죠. 또 한 번은 제가 낮에 뭘 잘못 먹어 탈이 났는지 밤에 서너 번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죠. 다음날 아침에 며느리가 어머니가 새벽에 화장실을 너무 들락거려 밤에 잠을 설쳤다며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탈이 나서 그랬던 것인데 몸이 안 좋았는지는 묻지도 않고 타박받는 것 같아 좀 서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첫째 며느리가 입덧 시기가 지나고 나니 이것저것 음식이 당기는지 제가 한 삼계탕이 먹고 싶다기에 불편한 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제 음식이 생각난다는 게 뿌듯하기도 했지요. 그러더니 다음 날에는 제 막김치가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또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더니 이것이 계기가 되어 계속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해주었지만 나중에는 밥을 먹다가도 국이 모자라면 국 좀 더 떠달라, 밥 좀 덜어달라 등등 사람을 부리듯 시켜 먹더군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아무래도 임신한 상태이다 보니 예민해지면서 행동이 좀 과한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며느리뿐 아니라 첫째 아들 역시 집에 들어와도 저를 본체만차하며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자주 보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첫째 아들 내외에게 정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내외와 거실에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홈쇼핑의 여행 패키지를 보더니 며느리가 여행을 가고 싶다며 태교 여행인가를 가자고 하더군요. 제게는 태교 여행이고 어머니는 몸도 불편하시니 안 가는 게 나으시죠라며 제 의사를 아예 본인이 결정하더군요. 결국 둘이 4박 5일로 휴양지 여행을 갔지요. 따라갈 생각도 없었지만 한마디 같이 가자는 말도 없는 게 좀 서운하기는 했지만 크게 마음에 담아둘 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들 내외가 오는 날이었죠. 그때가 한겨울에 정말 추운 날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더위를 워낙 많이 타다 보니 보일러를 잘 켜는 편이 아니었죠. 그런데 아들 내외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집을 따뜻하게 해놓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거니 1시간 반 정도면 집에 도착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올 시간에 맞춰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애들 추울까봐 보일러 온도를 일부러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며느리가 집이 왜 이렇게 따뜻하냐며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너무 온도를 올린 것 아니냐며 면박을 주기 시작하는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얘기하더군요. 아들 내외를 위해 틀어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설사 시어미가 틀어놨다고 한들 그게 여행 갔다 와서 자기들 주겠다고 음식 준비하고 있는 몸 불편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짜증을 내고 면박을 줄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얘들이 이제 내가 자기들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 행동이 너무 달라지는구나 하는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감정적으로 큰 소리 내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까 싶어 방으로 들어갔지요. 방에 들어가서 서럽게 눈물을 흘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는데 거실에서 애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둘의 대화는 마치 제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첫째 아들 내외에게 해줄 만큼 해줬으니 이제 제게 남아있던 땅 정리해서 예전처럼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난 더 이상 어머니 숨 막혀서 못 살겠어. 이만큼 오셨으면 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한 것 같아. 임신해서 몸도 힘든데 어머니 신경까지 써야 되겠어? 당신 하는 일도 잘 안 돼서 힘든데 어머니는 이제 도와줄 돈도 없고 그런 눈치라도 있으셔야지. 어떻게 돈 한 푼 안 보태면서 사람도 없는데 보일러를 그렇게 빵빵하게 드신대? 식사는 또 새끼 꼬박꼬박 거르지도 않고 드셔. 텔레비전은 맨날 틀어놔. 아휴, 이제는 어머니 그림자만 봐도 짜증이 나고 답답해. 당신 나 이렇게 고생시키라고 결혼하자고 했어? 어머니 우리가 계속 모셔야 하냐고.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 어미 흉을 보는 며느리에게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한마디는 해주기를 바랬죠. 그러나 제가 첫째 아들에게 큰 믿음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아들은 한술 더 뜨더군요. 미안해. 당신 나 만나 힘든데 우리 어머니까지 모시기 위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당신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차도 바꿔주고 여행도 가고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고 싶었는데 근본적인 건 따로 있었던 것 같아. 어머니 요양원 알아볼게. 돈이 좀 들어가서 부담이 되긴 하지만 나도 엄마가 불편하긴 했거든. 시설 안 따지면 좀 저렴한 곳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둘째랑 보태면 크게 부담도 안 될 거고. 그날 아침까지 뜬 눈으로 날을 새고 부동산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가 와서 받으니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더군요. 저는 어제 첫째 내외가 요양원 얘기를 한 것이 있으니 요양원 얘기를 꺼내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 총대를 둘째 며느리가 맨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만난 둘째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또 집이 좁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한 번도 모시지 못하고 죄송해요. 항상 마음에 쓰이기는 했는데 첫째 형님이 워낙 어머님과 계시는 걸 원하고 해서
어머니도 더 좋은 곳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래저래 핑계만 늘었네요. 근데요 어머니, 형님 댁에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는 저희랑 사시면 어때요? 저희 집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머니께 제일 좋은 방 드릴 테니 같이 살아주세요. 그이도 저도 어머니랑 도란도란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서럽고 또 고마운 마음에 사실대로 둘째 며느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첫째 내외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의견을 모았고 둘째에게 얘기를 하자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할 때 요양원 얘기를 하겠구나 생각을 했다고요. 그 말에 둘째는 눈물이 글썽이며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 걱정을 하더군요. 그리고 첫째 아이들이 나를 요양원에 모시자 하니 둘째가 반기를 들었고 제가 혹여 자존심이 상할까 싶어 같이 살자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진짜 내 사람을 알려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더군요. 가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다른 첫째 내외와 둘째 내외의 태도를 보며 그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둘째 내로 가서 살게 되었지요. 둘째 내외는 돈이 없는 제게 둘째 아들 명의로 된 신용카드도 하나 쥐어주며 드시고 싶은 것 아끼지 말고 드시라고 하고 제가 혹여나 마음의 상처를 힘들어할까 세심히 살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제가 돈이 있을 때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대하던 첫째 내외와는 다르게 오히려 제가 돈이 없을 때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보는 둘째 내외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좋은 대접 받으며 살고 있는데 둘째 내외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는 둘째 아들에게 많은 일을 주던 회사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아들도 일감이 줄이기 시작했고 며느리 역시 회사 구조조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두 사람은 제게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한두 달 후에야 우연히 상황을 알게 되었죠. 둘째 내외는 걱정 말라며 곧 다시 일자리를 구할 거라고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첫째 내외는 힘들 때마다 제게 손을 벌렸는데 둘째 내외는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며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내 배에서 난 자식이 하나는 올곧은 아이라서 그리고 더 올곧은 며느리를 둔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둘째 내외에게 저도 뭔가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줄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음식 레시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레시피로 외곽에 작은 식당을 하나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식당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예전부터 언젠간 개발될 거라고 묵혀둔 제 땅을 팔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던 큰아들 내외 때문에 저는 그 땅을 팔고 제가 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둘째 내외와 살게 되었으니 그 땅을 팔아 둘째 내외가 식당을 차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지요. 그래서 저는 둘째 아들 내외를 저녁에 앉혀놓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았구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숨기느라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대해줘서 미안하고 고마워. 엄마가 너희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아.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삼계탕 하나는 자신 있으니 요리법을 알려줄게. 삼계탕집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초반에는 좀 어려워도 손님은 점점 많아질 거야. 그건 내가 보장할게. 그리고 사실 엄마가 아주 오래전에 사놓은 땅이 있어. 부지가 꽤 큰 땅인데 개발될 땅이라고 묵혀두고 있었거든. 그 땅을 팔면 너희들 작은 식당 차릴 돈은 될 거야. 둘째 내외는 그동안 도와주고 유산을 준 돈만으로도 독하다며 거절했지만 오히려 제가 애들을 설득해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런데 다음날 땅을 팔 생각으로 알아보니 제 땅의 세금이 최근에 엄청 오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잖아도 세금을 낼 시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세금이 오른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만큼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지요. 관계자는 지금 근처 지역이 개발되면서 개발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팔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라며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안 파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둘째 아들도 전날 계속 자기는 필요 없다며 말렸던지라 그 얘기를 듣고 더더욱 땅을 팔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급하면 진짜 자기가 도와달라고 하겠다고요. 어차피 둘째 아들에게 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땅값이 더 올랐으니 고마울 따름이었던 저는 둘째 아들에게 그날 제 땅을 유산으로 증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아들은 다른 좋은 회사와 얘기가 잘 되어 다시 일이 많아졌죠. 둘째 며느리는 제가 제안했던 식당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다며 일단 식당을 하려면 다만 6개월이라도 식당에서 일해봐야 되겠다더니 큰 식당에 취직을 하더군요. 일을 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본 후에 정말 할 마음이 들면 그때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하면서요.
참 젊은 아이들이지만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배울 점이 많은 부부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둘째네 온 지 8개월이 되는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첫째 내외가 저를 찾아온 것이지요. 둘째 아들에게 유산 증여를 하고 일주일도 안 된 시기였죠. 그리고는 첫째 아들이 제게 다짜고짜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어머니, 전 어머니 식당에서 7년을 넘게 일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계속 어머니를 모셨고요. 사업도 힘들고 이 사람 임신도 하고 예민해져서 어머니께 좀 못했던 건 인정해요. 그렇다고 제가 힘들 때 도와줄 돈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니 둘째한테 유산 증여를 하신 거예요. 첫째인 저를 두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첫째 아들의 말에 오히려 웃으며 얘기해줬습니다. 네가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식당 차려달라고 해서 유산 일부를 떼어줬지? 그때 둘째는 내 선택에 토시 하나 안 달았어. 그리고 35년을 넘게 네 아버지와 내가 일궈놓은 식당을 네 욕심 때문에 망가뜨렸고 네 대출금이나 직원 임금 체불이다 해서 식당 팔아 문제 해결 다 하고 남은 돈으로 내 자금 조금 빼고 정확히 반으로 갈라 각각 줬다. 그때에도 둘째는 형에게 예전에 먼저 유산 일부를 더 줬으니 자기에게 많이 달라는 얘기 한마디 없었다. 나도 네가 그래도 장남이고 옆에서 내 식당 일 도운 것이 있으니 너를 더 많이 도와준 것이 사실이야. 그건 너도 인정할 거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다는 걸 알자 밥 3끼 챙겨 먹는 것도 보일러 트는 것도 그게 아까워서 핀잔을 주고는 요양원이나 보내자며 큰 소리로 떠드는 너희 부부와는 다르게 둘째는 오히려 내가 돈이 없다는 걸 알자 내 마음 상할까 싶어 더 배려하고 아껴주더구나. 그때 내가 아들 하나는 잘 뒀구나 싶었다. 그러니 내 돈으로 내 아들에게 주겠다는데 네가 따질 일은 아니지 않니? 너희한테는 줄 만큼 줬고 이제는 10원 한 장도 줄 일 없다. 둘째도 제가 첫째에서 그렇게 눈치 보고 살 것은 상상도 못했는지 제 말을 듣고는 지영을 데리고 나가 혼을 좀 내준 것 같더군요. 첫째 내외가 제가 유산 증여를 한 것을 어떻게 알고 오게 되었는지는 첫째 며느리랑 대화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주소가 첫째네 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주일 전쯤 제 땅에 대한 세금이 우편물로 날아왔나 봅니다. 이걸 첫째 내외가 보게 됐고 제 명의로 된 큰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제 땅에 대해 알아보니 제 땅 주변에 이미 개발이 되어 근처 땅값도 점점 오르고 있고 앞으로는 더 오를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첫째 내외도 양심이라는 건 있었는지 그동안 제게 너무 막대한 것이 있어 어떻게 저를 다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갈까 고민 중이었던 겁니다. 제게서 아직 돈 나올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고민하던 상황에서 알아보다가 땅 명의가 제게서 둘째 아들로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첫째 내외가 저를 찾아와 따져 묻게 된 거죠. 첫째 내외는 제게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자기들이 그동안 잘못했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는 진짜 도와줄 돈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첫째 내외가 미워서보다는 스스로 일어설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했고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둘째 내외에게도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했죠. 첫째 내외가 정신을 차린다면 본인들이 타던 각각의 외제차를 먼저 형편에 맞게 바꿀 것이고